네, 안녕하십니까. 미래 정치에 의해 9주차 3차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들은 3장 1절에 나와 있고요. 시간이 허락되며 제2절 선거와 이미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과적 마케팅을 위한 차별화 및 경쟁력 전략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꾸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강의 목차는 차별화 경쟁력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STP 전략, 세분화 전략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T, 타겟팅 하는 그러한 부분과 포지셔닝 하는 그러한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슬로건이라든지 정치 영역에서의 음악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 경쟁력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차별화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서 세분화 전략 살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집단별 다양한 어떤 집단별로 세분화시켜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세분화된 부분에 완료되면 어떻습니까? 타겟팅에 대한 목표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캠페인 역량을 집중할 대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앞서 여러 어떤 집단들을 세분화시켜 봤는데 그 가운데 마케팅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태도 변화를 위해서 설득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곳은 어떤 집단인지 이런 것들을 목표 대상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을 위해서 집단을 평가하고 또 경쟁 요인도 평가하고 적합성 등이 검토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집단 평가라는 것은 그 집단의 규모, 여러분들이 나눈 세분화된 어떤 집단의 사이즈,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태도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 인식들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태도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쪽에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크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단이 특히 목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집단들 가운데 규모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여도 자기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또 태도 변화가 가능한 잠재적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집단들을 다음 목표로 이렇게 보통 선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집토끼에 대한 이야기, 뭐 비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거예요, 그죠? 가장 손쉽게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집단. 우리 앞서 관련 미디어 정치에 관련된 이론들 학습하면서 사람들의 미디어 노출, 미디어 정보에 노출되는 것들은 본인의 기존 태도를 재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집단의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견 형성을, 태도로 형성을 하지 않은 그러한 집단, 그 다음에 그러한 집단들이 또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쟁 요인을 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후보자와 경쟁자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집단별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화된 마케팅 역량이
투입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평가, 집단의 크기, 큰 집단일수록 더 많은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 그리고 최소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지 않은, 태도 형성을 하지 않은 집단, 자신이나 상대 후보자에게 이러한 집단들, 그러한 집단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최소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집단들,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야 되고요. 적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집단이 후보자의 캠페인 목표와 일치하는 그러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 정책적 주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집단에 대한 목표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이나 정책의 관련성, 이런 관련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태도 변화의 가능성, 설득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집단의 규모, 그리고 지지 여부에 대한, 지지하는 최소한 태도를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지하는, 그리고 경쟁 후보자보다는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러한 집단, 그리고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정책적 제안 이슈와 맞닿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집단,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선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일 때 보다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선정, 타겟팅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STP 전략 가운데 포지셔닝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TP 전략 가운데 P는 포지셔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지셔닝은 위치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어떠한 위치냐? 경쟁 후보자와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략히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유권자 인식을 이 3차원 도면으로 정리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이라는 변이를 볼 때 많다, 적다, 젊다는 어떤 평가를 받는 경우, 그리고 경력이라는 측면에서 경력이 많다, 적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죠? 몇 가지 어떤 척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상대 후보가 나이는 많은데 경력이, 정치적 경력, 전문가적인 경력, 이런 것들이 좀 적다,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자신은 나이는 젊고 경력은 많다. 그러면 여기에 본인은 위치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가져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 경력이 많다는 점을 사람들은 우선시한다 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며, 유권자의 기대가 높다라고 파악이 되며,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해야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연령과 관련해서, 나이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적은 나이. 사람들이 젊은 층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다. 너무 젊어서 정치를 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더 유리하죠. 경력은 적지만 나이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 젊은 층보다는 경력을 가지고 더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젊은 층에 대한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캠페인 메시지들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좌표 가운데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위치를 파악하며 보다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포지셔닝 기법은 자신과 상대 후보자의 장단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 기대나 불만을 파악한 후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확인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캠페인을 실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신의 주도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기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메시지를 개발해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면 결국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고 관련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지셔닝 단계에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포지셔닝 지도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서 뭐 5점 척도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 아니면 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러한 5점 척도로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면 5점 척도 내지 7점 척도로 해서, 그죠? 여기는 보통이다 라고 해서 매우 높다, 매우 낮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치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한 수치들을 가지고 이러한 좌표 포지셔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닝 단계를 통해서 적절한 어떤 절차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개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후보자의 전략적 포지셔닝 절차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유권자 자신과, 유권자 아니면 일반 정치에서는 정치인 자신과 상대 후보자 아니면 타 정당의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의 어떤 니즈,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경쟁 후보자의 특성은 어떤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며 우리가 유권자 인지적인 측면을 도시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도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신에 대한 인지지도, 사람들은 나를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에서는 경력은 많은데 너무 젊고 불안해 여긴다라든지 이러한 인지적 도식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쟁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지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포지셔닝을 개발해서 그런 방식의 메시지를,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포지셔닝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메시지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예측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지셔닝 실행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데 확인을 했더니만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재포지셔닝을 한다. 다시 리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죠. 예. 상황별로 위치를 재설정해서 나의 위치에 맞는 메시지가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재포지셔닝과 관련해서 초기 포지셔닝 처음에 했던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에 의한 메시지 개발들이 시간이 지나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권자의 기대와 경쟁 후보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결한 어떤 메시지 전략도 정치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각 정당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며 어떠한 그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아니면 어떠한 피켓을 들고 그렇게 무언가를 발표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함축적인 메시지는 그러한 슬로건에 함축되어서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이 설득적인 효과에 많은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위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메시지가 사람들은 명확하고 의도한 대로 수용되고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간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전략. 그래서 쉽게 기억될 수 있고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슬로건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정치활동이라든지 선거에서 캠페인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로건은 캠페인 메시지를 함축해서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또는 장황한 내용들 이런 것들보다는 상징적으로 핵심만 표현하는 키워드만 표현하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해시태그와 같은 그러한 기능들 생각해 보시면 주요 키워드들만 쏙쏙 남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슬로건이 많은 장황한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더 쉽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사용할 때는 쉽게 발음되는 어떤 어휘 그리고 운율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슬로건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표 3-3 112쪽에 후보자들의 정치 슬로건 해서 제가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인 슬로건들을 분석한 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여러분들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슬로건을 통해서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출마 명분, 정치 활동의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슬로건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슬로건들은 선거 기간에는 다양한 선거 공보물 등에 활용되기도 하고 광고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대면 상황에서의 어떤 구호를 외칠 때 활용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특히 유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때 좀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슬로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 3-3을 참조해 보시면 기존의 슬로건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슬로건은 변화나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며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정당에서 사용하는 슬로건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정당지를 표방한다라는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볍게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보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어떤 후보인가, 어떤 자격을 갖춘 후보인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슬로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가 특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부유한 나라,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슬로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되고요. 자, 수업에서는 후보자의 슬로건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함께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시대적 상황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슬로건 이러한 슬로건이 보다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전략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되면 당연히 정권의
도전하는 그러한 야당의 후보자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슬로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에 직면한,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유권자들에게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는 것을 소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슬로건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경제 부국을 위한 어떤 비전으로 제시되면 쉽게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나라를 나라답게, 이 부분은 시대적 상황이 그 당시에 탄핵 정권과 맞물려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슬로건을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촛불 시위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측면의 문구들을 반영해서 그러면 이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해서 슬로건에 활용했던 그러한 전략들, 즉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슬로건이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음악도 정치 활동, 특히 선거 기간에 폭넓게 활용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거 캠페인에서 음악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은 지각 가능한 규칙성을 가져서 참여자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멜로디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몇 가지의 반복적인 그러한 리듬감을 가진 그러한 음악들을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로 융합시켜주는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마치 양념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고 판단이 요구되는 것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지만 대중 집회라든지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할 때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 되면은 로고송을 만들어서 적극 캠페인에서 활용하기도 하죠. 후보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그러한 리듬을 생각하면 후보자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로고송 들었을 때의 흥겨움이 후보자의 혹은 후보자의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들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현장에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로고송이 많이 활용되는데, 유권자들이 많이 아는 그런 히트곡, 이런 것들을 개사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러한 히트곡들은 선거 기간이 되면 먼저 계약이 되어서 선점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발빠른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을 사용할 때는 목표 유권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어떤 음악 장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연령대, 물론 국민 가요처럼 트로트가 수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어느 연령대에 더 적합한 장르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목표 유권자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메시지에 대한, 아니면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악들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전달보다는 감성적인 캠페인을 자극한다라는 이러한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미지적인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활용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비평을 듣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선거와 이미지에 관련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차별화와 경쟁력 전략으로서 이야기되었던 타겟팅과 포지셔닝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관계나 어떤 메시지 전달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어떤 슬로건, 그리고 음악도 선거 캠페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왜 그렇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와 이미지 관련된 내용을 제2절에 있습니다. 3장 2절에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부터 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